안녕하세요. 2022년 5월 9일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제가 책 읽는 동영상을 남기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저것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 계정을 너무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없어서 제 계정에다가 이름도 바꾸고 공주시 김영주입니다로 바꾸고 제 생활을 기록하겠습니다. 공주의 남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읽고 있었는데요. 음독으로 오늘은 남기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밑그림이 시작되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나는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에서 1965년 음력 8월 15일 아침 이남 이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추석 명절에 태어난 나는 생일날 아침 미역국과 송편을 한 상에 올려놓고 먹는 행운아가 되었다. 내가 태어난 동네는 그야말로 소박한 한 폭의 동양화 같은 곳이었다. 큰 기와집이 한가운데 자리하고 윗말과 아랫말에 20여 집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고을이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집 앞이나 기와집 뒤에 묘마당을 놀이터 삼아 놀곤 했는데 동네에는 우리에게 사시사철 놀이터가 돼준 산등성이들도 있었다. 나는 동네에서 신장로 쪽으로 가는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배웠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전거가 술술 미끄러져 내려갔다. 겨울이면 겨울대로 동네 곳곳이 놀이터였다. 논에서 썰매를 타고 대보름날이면 나물에 찰밥을 얻으러 다녔다. 쥐불놀이 깡통을 잘못 돌려 머리카락을 그을려도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모두 용서되었다. 평생 농부로 사신 할아버지는 땅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셨다. 할아버지는 당신이 땀 흘려 일해서 조금씩이지만 살림을 착실히 늘리신 분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좀 달랐다. 농사일을 하는 간간이 다른 일, 예를 들면 양계나 담배 농사를 동네에서 처음 시작하거나 풍수 공부를 해서 직관을 하기도 했다. 아주 어릴 때여서 기억이 어렴풋하지만 아버지는 때론 부평, 천안, 당진으로 일을 도모하러 다녔다. 아버지가 나를 부평에 데리고 갔다가 잃어버려서 내가 미아가 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자라면서 그때 아주 잃어버렸으면 어찌할 뻔했냐는 말을 집안 어른들께 자주 들었다.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오롯이 땅에 걸었다면 아버지는 어느 정도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내가 6학년 되던 해 부모님은 단지리에서 동대리로 분가하셨다. 내가 다닌 우성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는 기와집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는 줄곧 우등생이었다. 반장도 도맡아 했고 졸업식 때는 1등상인 도교육감상을 받았다.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차분하고 침착했다. 나이는 어렸지만 심사숙고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졌다. 도서실에 있는 책을 다 읽어도 성에 차지 않았다. 그때 책을 읽으며 상상력을 키웠다. 지금도 그때의 장면들이 떠오른다. 주로 서양의 명작 소설을 읽었다. 밖에 나가 뛰어노는 것보다 책 읽기를 더 즐겼다. 그러다 보니 각종 독후감 대회나 고전 읽기 대회에 대표로 나가서 상을 받기도 했다. 4학년쯤에는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로 통했다. 또래 친구들보다 보폭이 크고 빨랐다. 4학년 가을 운동회 때던가 청군 백군으로 나뉘어 4학년에서 6학년 대표가 뛴 릴레이 마지막 주자로 나서 5학년 형을 이기고 우승한 적도 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계속 반장을 맡았다. 큰일 없이 평탄한 세월이었다.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선생님께 혼나기도 했지만 모범생의 일상이 이어졌다. 내가 다니던 우성중학교에는 열정이 넘치는 젊은 선생님이 많이 계셨다. 요즘은 인구가 줄어 농촌 지역 중학교가 폐교되는 일도 흔한데 모교인 우성중학교는 해마다 학생 수가 늘고 있다. 공모형 교장의 노력에 힘입어 행복 공감학교의 성공적 사례로도 꼽힌다. 2011년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치르면서 남다른 감회에 젖었던 것은 해마다 커나가는 모교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고마웠기 때문이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친구들이 모은 기금을 재학생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1981년 우성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주고등학교에 5등으로 합격해서 봉황장학금 수혜자가 되었다. 다시 반장을 맡았지만 사춘기여서 그랬는지 공부에만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팝 음악에 심취해 친구들이 알아주는 팝송 대장이 되었다. 그 시초는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이었다. 카세트 테이프에 팝송을 담아주는 레코드 가게가 시내에 3곳 있었는데 모조리 단골이 될 정도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중동 사거리에 있던 예그린에서 판돌이 DJ 아르바이트를 했다. 학교의 허락을 받아 용돈도 벌고 팝송도 마음껏 듣던 호시절이었다. 이 즈음 하나뿐인 형이 장남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경남 창원에 있는 국립직원훈련원으로 진로를 정했다. 두 누나도 마찬가지였다. 형제 자매가 넷이었지만 집에는 나 혼자 남아 학교를 다녔다. 학력고사를 치른 뒤 할아버지가 7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바로 1년 남짓 뒤에 불과 50살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졸지에 두 기둥을 잃은 우리 가족은 삶에 큰 변화를 겪어야 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중적으로 공부한 덕분에 비교적 괜찮은 학력고사 성적을 받았다. 집안 형편도 고려하지 않은 채 점수에 맞춰 고려대학교를 지망했다. 어쩌면 나는 그때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꿈과 미래는 바로 이것이라고 정했던 것은 아니다. 막연하게 세상과 사회를 좋게 바꿀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생각했던 것 같다. 세상과 사회를 좋게 바꿀 수 있는 일이라니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원대하고도 추상적인 꿈이었다. 하지만 주변엔 그런 원대하고 추상적인 꿈을 위해 조언해주고 상담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조언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준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들 뿐이었다. 선생님들한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한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이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옳았지만 내 속마음과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눈높이가 맞았던 것은 아니다. 태어난 곳에서 초, 중, 고를 다니며 고향을 벗어난 적이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되었고 자극이 될 만한 계기도 거의 없었다. 그 시절에 좀 더 많은 인생 선배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더 실제적인 자극이 있었더라면 내 생각이나 가슴의 크기가 꽤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런지 후배들을 만나면 꼭 해주는 말이 있다. 독서, 여행, 대화, 이것이 성공 비결이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풍부한 독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 그리고 선배의 조언을 경청하고 그와 대화하며 배우려는 자세, 이 셋이다. 이제 막 꿈을 키우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후배들에게 한 점 자극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주는 말이니 분명히 뼈가 되고 살이 되리라. 내가 합격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는 그 이름만으로도 멋진 학과, 오랜 전통 속에서 정치인을 많이 배출한 학과였다. 아마도 학과를 결정하는 데는 공주고 강당에 걸린 비리 법권천이라는 문구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릇 때문 이치를, 이치는 법령을, 법령은 권력을, 권력은 하늘을 못 당한다는 뜻이라고 한 선생님이 설명해줬다. 설명대로라면 정치, 곧 권력은 하늘 바로 밑 아닌가. 대학 입학 원서를 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면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손에 잡았다. 몇 권씩 시리즈로 된 장편 소설이나 고전을 주로 읽었다.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시러 다니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짧은 여행을 하기도 했다. 한 번은 신원사 쪽으로 들어갔다가 막차를 놓쳐 허허벌판 볏짚 더미 속에서 엄동설안의 새벽을 맞은 적도 있다. 그때의 막막함과 어슴푸레하게 밝아오며 서서히 긴장이 풀리던 새벽의 들판이 지금도 뇌리에 생생하다. 그렇게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던 때가 어쩌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선을 다한 일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희망을 주지 않는가. 고려대학교 대운동장 거대한 임시 게시판에서 내 수험번호를 확인하던 날도 기억 속에 확연히 남아있다.
합격자가 당초 일정보다 며칠 앞당겨 발표되었는데 늦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부터 택시를 잡아 타고 기사를 재촉해서 달렸다. 늦게 도착하면 대학에 떨어진다는데 어떤 기사가 여유를 부릴 수 있었을까? 그렇게 나는 개울물에서 큰 바다로 나왔다. 고려대학교 캔버스로 들어서면 보이는 화강석으로 만든 본관, 서관, 중앙도서관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상징인 호상과 4.18 기념탑 등을 촌놈티를 내며 신기한 듯 둘러봤다. 민족 고대라는 말이 지극히 자연스러웠던 조선의 촌놈들이 민족주의자들의 대학 4.19 혁명에 불을 댕긴 4.18 시위, 독재 정권의 의기로 맞선 선배들의 피로 쓴 전통이 살아있는 곳, 교훈은 자유, 정의, 진리. 어쩌면 그렇게 가슴 뛰는 단어만 모아놓았을까. 따지고 보면 내 삶은 고려대학교를 다니면서 크게 방향이 잡혔다. 전통의 명문 사학이라는 무게에다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온몸으로 써나간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은 특별한 느낌을 주었다. 내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노래얼과의 운명적인 만남. 1984년 봄은 민중가요의 서정적인 구절과 함께 기억된다. 나는 노래얼에서 들려오던 노랫소리에 이끌려 그렇게 학생회관 2층 서클룸으로 들어섰다. 입학하고 몇 달이 지난 때였다. 시국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았고 어떤 서클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몰라 망설이던 즈음이었다. 그러던 터에 저 멀리서 들려오던 어쿠스틱 기타의 음률과 기교를 부리지 않고 쭉쭉 뻗어나가는 창법을 구사하는 민중가요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나는 노래열에 가입하기 전 이미 과학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관심 있는 주제들을 다루는 토론이나 세미나에만 참석하는 시기였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 서울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어리벙벙했고 학교 생활도 그랬다. 이른 아침 형네 집이 있던 부천에서 전철을 타고 밤늦게 다시 그 전철을 타고 돌아가는 아주 평범한 일상조차 내겐 적응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였다. 서두르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나가기로 했다. 그나마 빨리 일상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정외과와 노래열의 선배와 동기들 덕분이었다. 선배들은 주로 고대 정문 앞에 있는 마마집, 고모집, 까치집 같은 막걸리집에 후배들을 데리고 갔다. 나는 거기에서 나오는 김치찌개, 파전, 고갈비와 곁들여 먹는 막걸리에 점점 길들여졌다. 선배들의 지칠 줄 모르는 열변이 이어졌고 새로 나온 민중가요를 목이 터져라 불러댔다. 1984년 신입생 시절 나의 사파는 그렇게 그려진다. 왁자지껄한 선술집에서 부르는 운동가요와 부천 형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선배들과 친구들을 뒤로하고 1호선 마지막 전철 시간을 향해 달려가던 모습. 나는 고려대 정외과에 들어간 것, 노래열에 가입한 것 모두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 모두 내가 선택한 것이었다. 집안 형편을 생각했으면 서울 유학은 언간 생심이었지만 결국 그쪽을 택했다. 서울에 그리고 새로운 학과 공부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맞춰갔다. 노래열 역시 특유의 우애 넘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오래도록 정을 붙이고 부대끼지 못했을 것이다. 1984년의 봄, 고려대 교정은 마냥 푸르고 화창하진 않았다. 고 김두왕 추모 집회, 4.18, 5.18로 이어지는 시위의 계절이었기 때문이다.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한 5월의 캠퍼스는 최루탄과 돌, 화염병이 뒤엉켜 한반도의 진통을 온몸으로 겪고 있었다. 2, 3일이 멀다 하고 학내 시위가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역시 5월 광주였다. 커다랗게 확대된 5.18 현장 사진을 바라보는 일은 참으로 불편하고 당혹스러웠다. 무참하게 죽은 시신들의 형상은 며칠이 지나도록 머릿속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고 당시 수기와 보도문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불로 맨살을 지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어리숙한 내가 시국을 정확히 이해하고 군사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 땅의 젊은이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와 행동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자각에 도달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노래열에 가입하고 얼마 안 되어 접한 책 가운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문고본이다. 수기 형식으로 쓰인 이 책은 백장미단이라고 불리는 독일 뮌헨 대학교 학생들이 폭력 정권에 저항하면서 죽어간 이야기였다. 나치 정권 아래에서 그것도 광기가 극에 달했던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실화여서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총과 칼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군사 독재와 히틀러 정권의 유사성 때문이었을까? 자신의 신념에 몸을 던지는 지행 합일의 자세에 공감해서였을까? 이론서보다 더 강한 인상으로 남았던 게 사실이다. 당시에 읽은 민중과 지식인, 한국 경제의 전개 과정, 해방 전후사의 인식, 전환시대의 논리 등이 내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저자들은 모두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던 지식인들이었다. 그렇게 발걸음을 떼며 의식을 깨워가고 있었지만 일치월장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5월 광주의 진상을 알게 되면서는 의식의 흐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불의한 정권이 총과 칼로서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학습하던 내게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사건이었다. 1984년 하반기 노래홀에서 비야 오덜 마라라는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다. 노래와 극, 슬라이드 등이 합쳐진 노래극이고 고단한 민중의 생존 문제와 독재 정권의 실체를 풍자와 고발로 알리는 것이었다. 고려대는 물론 홍익대와 연세대, 서강대 등을 돌며 순회 공연을 했는데 호응도가 꽤 높았다. 그 즈음 최장집 교수님에게서 알베르 소블의 프랑스 대혁명 영문판 독해 수업을 들은 것과 지금은 공주대에 계신 지수걸 교수님에게서 한국사를 배운 일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최장집 교수님께 볼프강제, 몸젠의 제국주의의 이론 등 책 몇 권을 빌려 읽은 적이 있다. 교수님 연구실에 들렸을 때 대뜸 뽑아서 빌려주셨다. 서점에서 판매하니 사서 보라고 해도 됐을 텐데 당신이 밑줄 쳐놓은 책을 그대로 빌려주셨다. 그 당시 박사과정이셨을 지수걸 교수님도 기억에 남는 스승 중에 한 분이다. 한 친구가 수업 시간에 어떤 잘못을 했는데 따끔하게 혼을 내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요즘 어떤 교수가 그렇게 학생들을 훈계할까 싶다. 지금까지도 연구와 실천 활동에서 강직함을 잃지 않고 계신 그분의 진면목을 일찌감치 본 셈이다. 휴학 그리고 공주사대. 나는 대학교를 다니는 내내 등록금을 마련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등록할 때마다 부모님께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몰랐다. 아버지는 평소 내게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학교 선생님들을 빼고는 유일하게 삶의 지침을 알려주신 분이다. 그런 아버지가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때 돌아가시니 참 슬프고도 막막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도 있는 데다가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역시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에 다니는 것이 무리였을까. 2학년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막막해진 나는 휴학하기로 마음먹었다. 휴학하면 바로 군에 입대해야 했다. 정외과와 노래열의 선배들이 백방으로 도울 길을 찾으며 계속 다니라고 말렸다. 나는 그 즈음 왠지 대학 생활을 순조롭게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학기 등록금만 마련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휴학하고 공주로 내려와서 군대에 입대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신체검사 결과 예상치 못한 제2 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몸이 약해져 있었던 것이다.
군에 입대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나는 집에 들어앉아 책을 실컷 읽었다. 역사, 철학, 경제 분야의 사회과학 서적들, 장길산, 임꺽정 같은 민족 대화 소설. 주로 서울에 가서 중고책을 사오거나 빌려 읽고 돌려주는 식이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공주사대 앞에 있는 우리 글집에 갔다가 주인인 정선원, 최연진 선배와 친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거기서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었다. 고향으로 내려가 좋은 선배들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그들은 중등교직 진출에 목표를 두고 전국에서 공주사대로 유학 온 분들이었는데 나의 지적 갈급증을 해소해준 훌륭한 선생들이었다. 그렇게 공주사대 선후배들과 섞여 지내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마치 그 학교 학생인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공주사대에서 주최하는 4.19 행사나 동학혁명 기념행사 등을 도와주며 어느새 반은 공주사대생이 되어 있었다. 동지에서 연인으로 1986년 3월 나는 다시 형집이 있는 부천으로 올라왔고 복학을 했다. 입대하지 않는 동기들은 3학년이 되어 있었고 그 사이 노래열의 주요 리더도 바뀌어 있었다. 나는 복학과 함께 서클연합의 홍보부로 일하기로 했다. 당시 서클연합회는 단과대학 학생회와 비슷한 위상이었지만 학술, 문화, 봉사, 종교 등 단과대학에 갖고 있지 못한 다양한 서클을 망라하고 있었다. 홍보부 일과 판화, 만화를 도구로 하는 그림마당 창립 준비를 하면서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1학년 때부터 농악대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친구였다. 그녀와 나는 같은 84학번, 문예서클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었지만 뭔가 정서적으로 통하는 점이 있어 금방 친해지게 되었다. 동그랗고 하얀 얼굴에 잘 웃고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명랑만화에서 금방 튀어나온 여학생 같았다. 시골 출신이어서 좀 자신이 없고 매사에 진지하기만 했던 나와는 대조적으로 도회적인 이미지에 성격이 밝은 그녀에게는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몇 달 지나지 않아 둘이서만 술 마시고 손잡고 다니는 사이가 되었다. 떨어져 있기 싫었고 모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싶었다. 그녀와 나는 어느새 동료이자 동지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있었다. 그 즈음 나는 모자란 학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갖은 아르바이트를 다했다. 학내 자판기 관리, 홍보관앞 매점, 판매원, 여름방학 특강 때 출결 관리 등 하루 종일 일하랴 수업 들어가랴 시간에 쫓기다 보면 데이트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와 나는 일을 같이 하거나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후 아니면 각자 할 일을 모두 끝내고 만나야 했다. 학내에서 차량 농성을 하는 날은 서로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애틋하고 아슬아슬했던 추억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6년 동안 사귀고 둘이 28살이 되던 해인 1992년 초에 우리는 결혼했다. 고대 총학생회 집행부가 되다. 광야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1987년 초 우리는 총학생회 선거를 준비하게 되었다. 우리는 일하는 한 이유는 83학번 선배들이 다음 총학생회 선거에 나설 후보와 집행부를 구성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나는 총무부장을 맡았고 이인영이 회장, 최훈이 부회장이었다. 내게 총무부장을 권한이는 안희정 선배였는데 함께 세미나도 하고 유세와 공약 등도 준비하면서 결속을 다졌다. 그때 우리는 서로 학형이라고 호칭했다. 술자리에서 어쩌다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렇게 불렀다. 예를 들면 총무부장 형, 정섭이 형 하고 말이다. 그렇게 형이라고 부른 데는 서로 존중하는 의미가 컸다. 보름 동안 계속된 선거운동에서 우리는 이전의 총학생회장 후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전에 총학생회 출마 후보들이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띠를 메고 유권자들을 만난 반면 우리는 양복을 입고 피켓을 들고 유세했다. 공약도 이전과 다르게 학내 문제를 포함했다.
학교 재단이 전입금을 늘려서 학생들의 복지와 장학금에 써달라는 것이었는데 학우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선거에서 승리해 총학생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총무부장은 학생회비를 가지고 학생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배분하는 일을 했다. 혼자서 총학생회 각 부와 단과대 학생회 예산안을 짜느라 학교 앞 여관방에서 밤새 낑낑댔다. 학생회비가 모자랄 때는 학생처에서 지원금을 받아 복충하기로 했다. 학생처 선생님들과 언쟁을 하기도 했지만 인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총학생회 출범식도 이전과는 다르게 진행했다. 학생처장이 축사를 하고 문화 공연을 하는 등 시위 없이 출범식을 마쳤다. 4.18 마라톤까지 많은 학생들의 참여 속에 평화적으로 치러지자 총학생회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총학생회는 예전부터 있어온 민주화 대행진과 마라톤 두 방향에 모두 무게를 두어 평화적으로 치르기로 했다. 대다수 학생의 의사와 참여를 중요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우선 여기까지 읽습니다. 지금 김정섭 시장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과거 그 학생 시절의 이야기를 책으로 또 접하니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누구나 과거는 아름답기만은 하지 않지만 한편의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게 되어 있죠. 우선은 여기까지 읽고 제가 또 정독을 하겠습니다.